2020년 수요일엔 바다톡톡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우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해양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는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바다 이야기를 풀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강연 주제는 해양생물의 이용입니다. 강연을 해주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승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희승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의 강연 주제가 해양생물의 이용인데요. 저도 생선이나 조개 등 수산류를 아주 좋아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해양생물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생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저도 회도 좋아하고 갈치, 고등어 다 좋아하고요. 미역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생물들이 아니라 바다에서 귀하게 채집한 생물들, 그리고 잘 이용하지 않는 생물들, 이런 생물들을 주로 연구합니다. 이런 생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더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또는 아니면 값어치 있는 것들을 채취해낼까 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강연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 코로나 환경이 아니었으면 앞에 청중들을 모시고 얘기해가면서 궁금해한 것들 질문도 받고 이렇게 대답해가면서 얘기할 텐데, 일단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하는 연구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오늘의 강연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희승입니다. 수요일엔 톡톡 바다 해양생물 자원의 이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명공학센터에서 일하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바다 생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차례는 먼저 바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바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생물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끝에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소개 좀 하고 싶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에 설립돼서 지금 47년째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부산 캠퍼스라고 해있는 저 그림이 지금 부산에 새로 만들어진 캠퍼스인데, 저 메인 캠퍼스는 경기도 안산에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부산으로 옮겨서 새로 둥지를 틀었고요. 전국 곳곳에 저희들 부설기관 또는 기지들이 있습니다. 극지연구소가 있고요. 부설 선박 플랜트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제주연구소, 또 거제도의 남해연구소, 또 경상북도 울진의 동해연구소가 있고요. 그 위에 울돌목 해상과학기지 또는 그 울릉도 독도기지 등 전국 곳곳에 해양과학연구소의 어떤 기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을 이끌어가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저희들이 연구 거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중센터 해서 중국에 있는 연구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페루, 또 영국에 있는 연구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태평양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저희들이 직접 연구원들이 파견되어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곳이고요. 그 이외에도 국내외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해양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우리 내용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또 해양생물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바다 하면은 이제 여름에 즐기러 가는 곳이겠지만 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구는 약 46억 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이 탄생된 것은 약 30억 년 전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생물의 탄생이 힘들었겠죠. 외계에 저희 언론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외계에 나가서 또 화성에 가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연구 활동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보이니까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명 탄생에 대해서 큰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바다가 어느 정도인지,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바다의 평균 수심이 약 3,700m. 지구 전체 바다 평균 수심이 3,700m고요. 그리고 바다 면적은 지구 표면의 71% 정도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 잘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대양은 우리가 세계를 말할 때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5대양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로 보시다시피 태평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태평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깊이도 가장 깊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양의 절반 정도가 태평양에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합시다. 태평양이 가장 넓고 지구에 있는 물의 절반이 태평양에 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과학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요. 자, 바다 전체 평균 수심은 3,700m이고 바다 면적은 지구 표면의 71%다. 이 두 가지 3,700이라고 하는 숫자와 70.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만약에 지구가 유리처럼 아주 둥글다면, 그러면 산도 바다도 없이 다 물로 둘러싸여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구 전체를 바닷물로 둘러싼다면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있다면 제가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3,700보다는 적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글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지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풀장에 풀이 있는데, 71% 되는 곳에다 칸막이를 하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요. 그게 3,7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둘러싸야 되니까 칸막이를 풀면 물이 흩어져서 전체를 골고루 덮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높이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면 약 2,600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지구에 있습니다. 2,600m. 어떻게 계산하면 3,700 곱하기 0.70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지구에 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그 중에 대부분이 태평양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 중에 한 가지 또 확인할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46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46억 년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네, 그 46억 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과거에 이런 그 지구 역사에 대한 추측들이 어떻게 진행됐을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 46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구 역사를 추측한 것은 불과 20년 전이에요. 1862년에 그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이 제안하기는 기껏해야 지구의 나이를 2천만 년 정도라고 봤습니다. 2천만 년이라고 예측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추측을 했던 것들은 지구 내부의 온도,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어떤 온도 감소, 이걸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아주 과학적인 추측이라고 하고 지구 역사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이 지나서 존 졸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구 역사를 얘기를 해요. 바다에 있는 소금의 양, 그리고 강물을 통해서 흘러가는 염분의 양, 이 양들을 계산해서 약 1억 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게 그 당시의 과학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된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훨씬 더 긴 세월들이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과연 46억 년은 정답일까? 알 수 없는 거죠.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발견이 나온다면 46억 년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과학입니다. 해양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의 과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면 기존의 질서들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가 또는 발전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양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걸 마치고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해양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해양생물 자원을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해산식물, 어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서 늘 먹고 있는 미역, 김, 다시마 같은 것들 해산식물이라고 하고, 어류라고 하면 회, 뭐 갈치, 고등어 등등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그런 자원들이 있겠죠. 그 이외에도 양식 어류 또는 진주 뭐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생물 자원일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많이 쓰이는 생물 자원들이 아니라 지금껏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생물, 무척주 동물이랄지 사용하지 않는 해조류랄지 아니면 미생물 자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어떻게 과학적인 탐구를 해 나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수산물 소비량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수산물 되게 좋아합니다. 1인당 평균 58kg, 뭐 주요국 중에 1위라고 했는데 세계 1위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통계가 안 잡히니까요. 일본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먹습니다. 1년 동안. 미국이나 서구에 있는 그런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등히 수산물 소비량이 많습니다. 세계 평균의 3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수산물을 소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주로 먹는 특히 그 해조류 같은 것들,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것들은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회 마찬가지죠. 수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육류 소비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육류 소비량은 52kg인데 1년간 서구에 있는 서양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90kg, 100kg 정도 되는 양을 어떤 육류를 소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DHA, EPA 아시죠? DHA, EPA라고 하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DHA라고 하는 거는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그런 지방산인데요. 탄소가 22개라고 하는 게 독후사예요. 독후사라고 하는 게 22를 표시하고, 헥사에노익, 그러니까 6개 이중결합이 있는 저런 그 지방산을 DHA라고 하고, EPA라고 하는 것은 20개의 탄소의 이중결합이 5개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EPA라고 합니다. 고등어,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하죠. 여기 있는 저 그림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 제가 채집 나갔다가 망망대해로 배를 이렇게 운영해서 나갔었는데 주변에 아무 섬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물새떼들이 저렇게 많이 달려든 장면을 찍었습니다. 저게 뭘까요? 저 주변에 작은 물고기들이 많다는 거죠. 저 물고기들이 많아서 저 물고기들을 먹이로 하는 새들이 날아들어서 물고기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기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표층해 있고 그 작은 물고기를 또 쫓는 좀 더 큰 물고기, 좀 더 아래쪽에 내려가면 아마 상어 같은 큰 물고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어유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어유는 상대적으로 어유는 돼지 기름에 비해서 아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유인데 왜 돼지 기름이라고 썼냐면 돼지 기름은 사실 한자어로 쓰면 돈지라고 씁니다. 물고기 기름은 유라고 하는데 돼지 기름은 지를 써요. 돈지라고 지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어유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예요. 물고기 기름은 액체 상태. 그런데 반면에 돼지에 있는 기름들은 고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유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EPA, DHA와 같은 그런 고도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기 때문에 액체 상태를 떼고 있고요. 반면에 돼지 기름은 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고체 상태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미트산, 올레산 같은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있지만 어유가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것,
여기서 말씀드리고 왜 어유라고 하고 돈지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그 생물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하나의 사회를 만드는데 이것들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생물 자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 생물 자원을 활용하려는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진들은 저희 연구진이 남태평양에 있는 바다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 무척추 동물들이에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먹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그냥 그 자연계에서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생물들입니다. 이러한 생물들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생물들은 해면 동물도 있고요, 산호도 있고, 불가사리도 보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연구의 한 부분이 천연물 연구인데요. 천연물이라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러한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체내에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축적해 나갑니다. 왜 축적해 나가느냐? 이유는 다양합니다. 스스로 어떤 그 포식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종족 번식을 위한 방어, 생식 작용을 통해서 작용을 위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물 체내에 화합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분석해낼까 그리고 이들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하는 것이 천연물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깊이 하다 보면 신약 개발이랄지 아니면 유용물질 개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해삼이라고 하는 아시죠? 해삼. 우리 중국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해삼. 해삼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닥에 가만히 있어요.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그런데 이 해삼은 어떤 물고기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삼의 채표면에 물고기가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가 먹었을 경우에는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삼은 화학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분석해서 이게 사람한테는 어떻게 작용할까? 우리가 사람이 해삼을 먹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천연물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천연물 연구를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약이 되기도 했던 그런 화합물들인데 화학식으로 해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항생제로 쓰이기도 하고 항암제로 쓰이기도 하고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지금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고독에 있는 그런 보고독, 그러니까 위험한 아시죠? 보고독에 있는 그런 화합물의 구조입니다. 이런 생물들 연구를 하려면 결국은 채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채집하는 장면들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저희 연구진들이 그 바닷속 깊이 여러 장비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채집할 수 있는 시간, 저기 등 뒤에 메고 있는 공기통의 양이나 어떤 다이빙 채집하는 그런 그 다이버들의 기술에 의해서 다른데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채집을 합니다. 물속 깊은 경우에는 40m, 50m. 물속으로 50m 들어간다면 굉장히 깊은 거리예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20층에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면 그게 한 50m 내지 60m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채집 활동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새 그림, 이쪽에 있는 새 그림은 저희가 같이 동행했던 그 육상식물 채집하는 그룹들의 채집 장면인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정글도 칼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이렇게 채집하는 거 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들 보시면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가 오랜 여러 해 동안 해양생물 채집하면서 물속에서 찍었던 여러 사진들 중에서 가장 잘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진은 저희 기관에서 내는 화보집에도 실렸고 또 해양과 관련된 어느 다른 기관의 큰 벽에 크게 걸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저기에 있는 주인공은 저희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이신데 저 등 뒤로 있는 것이 그 물속에서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 말하면 오토바이와 비슷한 것들이고요. 공기통을 이렇게 등 뒤에도 메고 있고 옆에도 메고 있고요. 그리고 채집한 다음에 이 채집한 생물들을 운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찍은 겁니다.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서도 채집하고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생물 채집해서 다양하게 보관합니다. 여기에는 그림들은 채집을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분류를 하고 또 사진도 찍고 또 뭐 동결 건조를 하기도 하고 해서 국내에 반입을 합니다. 이런 모든 절차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허락을 받고 지역 어떤 공무원들의 또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생물들뿐만 아니라 미생물 자원들도 획득을 합니다. 미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하나하나 그림 하나 지금 여기 있는 사진 하나하나가 다 새로이 분리한 미생물 자원들인데 저 미생물 자원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또 어떻게 배양할지 하는 것들을 국내에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아주 다양한 지금 여기 있는 사진 하나하나가 한 종류의 미생물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 자원들을 가지고 국내에서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어떤 그런 성공적인 사례와 좀 다른 그림들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채집한 생물로부터 해양생물로부터 분리한 화합물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의 화합물들은 논문으로 보고되기도 했고 어떤 화합물들은 특허를 얻기도 했고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을 채집하고 그 생물 체내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을 분석하고 그 성분들이 어떻게 사람 몸에 또는 인류의 그 발전에 또는 삶의 질을 낮게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은 연구들을 해 나갑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드릴게요. 바이오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생물체를 이용해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에 있는 목재들을 연료로 사용했잖아요. 산에서 채집한 목재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 목재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는 석유 에너지나 석탄 에너지를 이용해서 삶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없고 난방도 하고 또는 아까 휘발유 같은 것들도 쓰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쓰는데 이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석탄이나 석유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는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자원들이에요. 하지만 육지에 있는 그 나무들의 경우에는 그게 다르죠. 나무들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축적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물체란 말입니다. 반면에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은 땅 속에 묻혀 있던 자원들인데 이게 캐내서 우리가 유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하고 땅 속에 있는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이용했을 때는 어쩌면 탄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나무를 이용해서 열을 얻었을 때 이게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하더라도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탄소 동화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무로 성장해 나간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평형을 유지하는데 반면에 땅 속에 있는 석탄이나 석유 자원을 캐내서 연소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없었던 그런 에너지가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전자와 같이 어떤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자원들을 에너지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휘발유 넣는 그런 게스테이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contain 10% 에탄올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벌써 휘발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휘발유를 쓰는 거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디젤인데요. 휘발유에는 10%의 에탄올을 넣습니다. 이 에탄올은 뭐냐면 육상에서 얻은 식물 자원, 식물을 발효해서 얻은 에탄올을 혼합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얻는 석유 자원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적어도 10%는 육상에서 얻은 에너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 에너지의 어떤 현재 프론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자료, 위에 있는 자료,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람 한 명이 연간 얼마만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3.2톤. 굉장히 많은, 13.2톤 상상이 가세요? 우리 몸무게가 기껏해야 뭐 60kg, 70kg인데 13.2톤이나 되는, 1년 동안 13.2톤이나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1인당.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세계 평균이 약 뭐 4.9톤이니까 세계 평균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어도 4배, 3배, 4배 정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호주나 미국은 워낙 뭐 에너지에 대해서는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일본이나 EU 같은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이 에너지들이 결국은 땅 속에 있는 석유 에너지를 석유나 석탄 에너지를 캐내서 쓰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땅 속에 갇혀 있던 것들이 계속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13.2톤이라고 되는 13.2톤이나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하고 운전을 하고 어디 이동을 할 때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5만 원어치요. 휘발유 5만 원어치를 연소하면 얼마만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까? 휘발유 5만 원어치 주행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될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휘발유의 주성분은 옥탄이라고 합니다. 옥탄. 여기 화학식으로 써서 이게 아마 고등학생 정도는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할 텐데, 옥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있는 옥탄, 산소, 이산화탄소, 물, 여기 하나씩 보이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옥탄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산소,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있는데, 요 무게비를 화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대 3.5대 3.1대 1.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5만 원어치의 휘발유는 휘발유 값을 1,300원으로 리터당 1,300원으로 계산하면 38.5리터의 휘발유가 되고, 요거를 밀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5만 원어치는 29kg의 휘발유가 됩니다. 자, 1대 이산화탄소가 얼마예요? 무게비가 옥탄하고 이산화탄소의 비가 1대 3.1이잖아요. 결국 3.1을 곱하면 됩니다. 29kg의 휘발유가 연소하면 곱하기 3.1 약 90kg. 그러니까 휘발유 5만 원어치 연소하면 약 90kg이나 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휘발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난방하는 것, 그리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들이 석유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점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 대체 에너지와 같은 그런 그 개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바이오 수소 생산 연구 또는 바이오 디젤 생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수소도 만들고 바이오 디젤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러한 연구들이 경제성이 낮아서, 경제성이 낮다는 얘기는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들이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를 통해서 생산 단가도 낮추고 또 먼 훗날 인류가 직면할 에너지 문제 또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생물자원, 특히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들이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해양과학기술원의 어떤 연구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연락 주시고 질문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경인데요.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생물과 관련하여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해양의 무척추 동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오늘 온라인 강연을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이런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쉬운 건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중들이 있었으면 많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얘기들 많이 풀어가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빨리 코로나 환경이 좀 나아져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의 실제 강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의 강연 주제와 관련하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예상해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뽑아 보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낚시나 조개 캐기 등 해양 생물과 관련된 활동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바다에 있는 생물을 이렇게 아무나 채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물론 뭐 방송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채집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조율이 되고 또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되겠지만 모든 바다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채집 활동을 할 때는 물론 뭐 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하나 줍고 조그만 물고기 하나 이렇게 잡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큰 대규모의 어떤 채집 활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는 어촌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에서 특히 해외에서 채집 활동을 할 때는 그 지역 그 국가의 허락 없이 채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외로 채집 나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그 국가에 통보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채집하기도 해요.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가서 채집할 때는 일단 모든 바다에 있는 자원들은 주인이 있다 생각하시고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채집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낚시 같은 거 하시더라도 꼭 환경오염 신경 써주십시오. 낚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바다에 버려졌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환경들을 굉장히 훼손합니다. 저희들이 채집하러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바다 낚싯줄이나 낚시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이물질들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들을 실제 눈으로 보거든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꼭 허락 받으시고 그리고 낚시든지 어떤 채집 활동을 하실 때는 환경 꼭 신경 써주십시오. 네, 꼭 허락을 받고 할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해양생물이 단순하게 식량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업 또는 의약용품 등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양생물 자원의 개발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그 인류 역사와 어떻게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육지에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육지에서 여러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채집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배양을 하고 채집을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물론 저 해녀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대에도 채집 활동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의 생물들이고 일부의 지역들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해양생물을 가지고 대량으로 개발하려면 일단 대량의 생산 그리고 그 질을 어떤 양질을 유지해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양식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양식 어업도 발달해 있고 또는 미역이나 김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생물 또 무척주 동물과 같은 그런 생물들을 배양하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사실 새로운 무척주 동물들을 새롭게 양식하고 배양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만으로도 외국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차츰 갖추어 간다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이용해서 어떤 산업적인 활용들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양식 산업들이 발달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양 분야의 어떤 그런 연구의 미래는 밝다고 보고 다만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생물들 외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이제 양식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이를 줄이려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진다는 건 이거 사회적인 이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물론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배출량을 줄여야 할 텐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간단하게 승용차를 이동했을 때 얼마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냐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지구 환경을 보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그리고 한여름에 에어컨 좀 낮게, 온도 좀 너무 낮지 않게 하고, 난방 너무 세게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고, 일회용품 생산되는 것들이 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대체 에너지 또는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이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이 정도면 훨씬 더 나은 환경, 또 훨씬 더 탄소 배출이 적은 그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 다 함께 노력하여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사님처럼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과학을 한다는 것 또는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된다는 게 그 어떤 학생들의 희망, 선호를 쳐다보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상위권에 있었는데 요즘은 과학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남들이 가보지 않은 데를 가볼 수 있고 남들이 찾아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뭔가 처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신나는 일이에요. 굳이 해양 과학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거는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굳이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어린 학생들은 바다에 갔을 때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한번 보고 또 바다에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느껴보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가서 구체적으로 과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다면 과학 과목들 많잖아요.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과학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을 가진다면 먼 훗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양과학자가 되는 길은 다양하니까 일단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연과 자세한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다음 강연 안내입니다. 도입 강연은 광주과학고등학교 양회관 선생님께서 꼬마 등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본 강연은 배재대학교 김종원 교수님을 모시고 등대를 통해 본 바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니 다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생물의 이용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승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접했던 해양생물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이것으로 교수님과는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진행 맡아주신 이병학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좀 더 나아진 환경에서 새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